저도 낙찰 받고 명도하는 중에 계약한 경우도 있고 7개월, 8개월 걸린 것도 있고 오. 최근에 빌라 매도를 한 게 한 8개월 걸렸어요. 빨리 팔리네요, 그게. 그럼요. 근데 누구는 7개월, 8개월 걸렸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개월, 8개월 걸려서 벌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저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잘 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잘 살려면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딱 이렇게 메모를 봤어. 그러면 그걸 보고 임장을 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 간다. 뭐 이런 것들 좀 꿀팁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일단은 먼저 임장부터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시간이 중요한데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하게 되면 임장을 바로바로 못 간단 말이에요.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가용한 투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내 물건을 뽑을 수가 있어요. 내가 3천만 원 있는데 20억짜리 아파트 볼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어. 그거를 보면서 로드뷰도 보고 여기 내가 아는 동네인데 이 집 갖고 있는 사람 좋겠다. 그거는 사실 시간 낭비 거고 퇴근하고 집에서 잠깐 보는데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한두 시간 그거를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투자금이 얼마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돈으로 감정가 얼마 이상은 볼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지역이든 자주 가는 지역이든 그런 지역을 좀 설정을 해놓고 이런 것들 조건들을 잡아놓고 소팅을 하면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빌라 같은 경우도 누구는 스리룸만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수요만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투룸은 절대 안 보고 누구는 신축만 보고 누구는 역세권만 보고 역하고 진짜 가까워야 돼.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그런 취향이나 주관이 반영되는 거군요. 그럼요. 나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보면 물건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서 문제가 없네?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손품 검색해보고. 그렇죠. 지금 최저가 대비 거래된 금액이나 호가들이 괜찮네? 그때 한번 이제 임장을 가도 늦지 않아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갈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이것도 전략적이네요, 되게. 임장 가는 거를 숙제처럼 느끼거나 맘먹고 가야지 이러면 오래 못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경매를 해보는 저 같은 사람이 첫 낙찰까지 가려면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 이런 게 있나요? 사실 투자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아까 빌라 안 팔릴 것 같다 네네네. 그런 것부터 없어야 돼요. 경매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 경매판에 오래 있는 분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꾸준하게 오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 내 마인드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나서 하면 자신의 투자 이런 관념을 확 세우고 가야 되는군요. 시작할 때부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막연하게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 이렇게 되면 오늘은 서울 봤다가 내일은 부산 보고 있고 오늘은 재건축 될 만한 거 보고 있다가 다음날은 갑자기 신축 빌라 보고 있고 그게 또 중구난방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또 뺏기잖아요. 그러네. 이건 교육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옆에서 누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면 조금 더 빠르게 했죠. 저 처음에 경매할 때 지금도 그런데 주변에 경매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지인분들 중에. 근데 이거를 먼저 한 사람이 이런 거를 좀 옆에서 얘기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앞을 가는데 내가 똑바르게 못 가더라도 삐뚤삐뚤하게 가더라도 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턴을 돌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옆에서 그런 길잡이 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죠. 교육을 들었는 게 좋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은 좀 빠르잖아요. 한 1, 2개월 만에도 수익이 나고 이러는데 경매로 수익이 빨리 나면은 어느 정도에도 나요? 주식은 지금 샀다가 한두 시간 뒤에 또 팔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못해요. 주식을 사고 팔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에 오면 조급해지고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할 때는 조금 주식이나 코인 하는 마인드를 버리고 와야 돼. 뭐 시간이 얼마 걸리든 난 이대로 쭉 간다. 저는 이제 그게 맞는 거지, 성격에. 그래서 제가 주식 코인을 못 하나 봐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쵸.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 정도는 얼마 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떤 분들은 계속 보던데, 10분 단위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경매나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세금 내는 기간을 보면 단기 매도라고 하는데 네. 그 단기 매도가 1년 내에 팔았을 때예요. 주식은 단기 매도는 1시간 뒤든 그렇죠, 뭐 그렇죠. 하루 뒤든 있는데 맞아요. 이게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하다가 저도 낙찰 받고 명도하는 중에 계약한 경우도 있고 7개월, 8개월 걸린 것도 있고 최근에 빌라 매도를 한 게 한 8개월 걸렸어요. 빨리 팔리네요, 그게. 그럼요. 근데 누구는 7개월, 8개월 걸렸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개월, 8개월 걸려서 8천만 원, 9천만 원 벌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저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빌라가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네. 누가 봐도 좀 못난이 아니 근데 못난인데 어떻게 8, 9천을 벌게 팔아요? 빌라 분위기도 안 좋고 아. 그리고 그 빌라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도 안 좋아. 근데 어떻게 그게 팔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아. 집을 필요하고 네네. 내 기준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산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편견을 버려야 투자가 되는구나.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네. 투자인데 이거는. 그 집이 못생겼든 예쁘든 돈만 벌면 돼요. 경매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할 때 돈이 돼 안 돼 그것만 네. 생각하면 돼요. 외관이 어떻게 생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외관이 예뻐. 근데 맞아요. 내가 팔았을 때 손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달 만에 팔았네? 근데 손해야. 한 달 만에 팔았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달 만에 팔았어. 근데 500만 원 벌었어. 아니면 6개월 만에 팔았는데 5천 벌었어. 어떤 거 하실까요? 6개월에 팔아야죠. 당연하잖아요. 이 고정관념을 다 부셔야만 이 경매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네네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같이 있는 게 좋죠. 아. 내가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만 있으면 저 주식만 얘기할 거지만 맞아요.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향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제가 만약에 빌라 경매 할 거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미쳤어라고 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결과를 딱 보여주잖아요. 네. 그 지인분들한테. 그때는 또 달라지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야, 이거 어떻게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멤버분들도 남편분이 반대하거나 와이프분이 반대하거나 그쵸.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통장을 보여주면 응원해줘요.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그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안 팔리면 어쨌든 나는 이자가 계속 나가고 맞네요. 그리고 안 팔리면 금액을 좀 더 계속 낮춰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주변 경매하시는 분 중에서 떨어져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 낙찰가보다. 없어요. 그래요? 네, 아무리 못해도 몇백은 그냥 조급한 마음에 저는 말렸거든요. 낙찰 받기가 사실 힘들어요. 생각해봐요. 물건도 뽑아야 되고 맞네. 인장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입찰할 때 바로 낙찰 받는 게 아니잖아요. 폐찰도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내보낼 때 그 사람이 기다렸던 듯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여러 가지 일들이 네네네. 있겠죠. 그것도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다 힘들게 해놓고 그렇게 싸게 판다? 저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안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안 나가고 뭐 간장 뿌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제가 그냥 썰을 들었거든요. 겪으신 썰이나 주변에 좀 황당한 그런 썰이 있나요? 자극적인 영상도 많아요. 그쵸, 근데 그쵸. 사실 그게 몇 건이나 되겠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어머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사는 집이 빌라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네. 그 빌라를 샀을 때 그 네. 돈이 무슨 돈이냐면 아드님 사망보험 네. 그렇군요. 중간에 어떤 사기를 당해서 경매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장판에 불도 아이고. 지른 흔적도 네네네. 있고 유리창 돌 던져서 다 네. 깨놓고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아드님 사망보험금으로 네. 샀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사비를 많이 들었고 네. 이사할 때 제가 와서 같이 이삿짐 날라드리고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사비 챙겨드리고 협조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나 보네요. 그렇죠. 명도라는 것도 사실 정답이 없어요. 네.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명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일단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네.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네. 건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사비를 당연하든지 얘기를 해요. 그것도 좀 짜증나긴 하네요.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사비라는 거는 줄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법적인 의무도 없고 네네. 안 준다고 불법도 아니고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협조를 해주셨으니까 부족하시겠지만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냥 덮어놓고 화내시는 분들 욕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화풀이를 해야 되니까 말이 안 통하면 그냥 강제 집행하면 돼요. 네네. 집행이 되긴 되는군요. 그럼요. 경매에 대해 자극적인 얘기들은 일부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젠틀하게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만 가지고 겁내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반대로 거기 안에 사는 사람도 누가 나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도 반대로 겁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 처음이잖아. 그러네요. 세입자도 얼마나 그러겠어 지금. 그분도 뭐
살면서 경매를 몇 번이나 당해보겠어요. 네. 다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경매는 듣다 보니까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이 본인 물건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 아, 그쵸. 현재 지금 하고 있는가? 왜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어야 어느 지역이 어떻고 요즘에 대출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치. 그냥 예전에 한두 건 해서 지금은 안 하고 그냥 아, 강의만 그러면 그거는 네.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쵸. 그런 경매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지금도 경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네. 것이 좋다. 그럼 미라클빌님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총 개수는 몇 개 정도 돼요, 대충? 그거는 제가 세보질 않았어요. 그래요? 네. 10개 넘어가시는 거죠? 그럼요. 제가 한 횟수가 아닌데 10개. 그럼 그 계약서와 취등록세를 10번 이상 냈다는 게 저는 그것도 일단 큰 경험인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경험이 되는 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혼자 한 경우도 네. 있지만 공동으로 지인하고도 음. 해본 경험도 있고 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동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지금 공동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가족하고도 하지 마라. 아, 왜요? 그거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생기나 보네요.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래도 문제는 없었어요.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잘 마무리가 됐는데 돈이 묶이면요. 현실적으로 가족도 사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은 자기 남자친구랑 공동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남편도 아니고 남자친구요?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게요. 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동 투자는 요즘에 워낙 좀 이슈가 또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인이든 가족이든 학원이든 그거를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사실 투자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해서 혼자 다 먹는 거야. 그쵸. 그게 베스트죠. 공동 투자 하시는 분들은 네. 욕심이에요. 내가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고 싶은데 돈이 네네. 요것밖에 없어. 그럼 사람을 모아. 나랑 비슷하게 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 하는 건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거기에 맞는 물건 뽑아서 거기서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부동산 투자는 혼자 하는 거다. 예, 인생 혼자 사는 거다. 인생 혼자 사는 거다. 저도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나중에 네. 결혼을 하게 되면 무리해서라도 대장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나의 수준에 맞는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지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은 대장 아파트를 사면 좋죠. 근데 네.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게 무리해서. 네. 그 무리해서가 들어가면 안 돼. 대장 아파트를 사는데 하나도 무리가 안 돼. 그럼 사야지. 이제 사고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리를 했다는 거는 머리 끝까지 다 길을 모아서 산 그쵸. 거야. 그러면 이제 매달 이자 그렇게 나가다 보면 삶이 좀 피폐해져요. 그리고 되게 예민해지고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내분이랑 또 싸우실 거야. 그러네요. 이자가 막 나오면은 막 월급 정도 나가니까 뭐. 그래서 적당한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그거는 명확해요. 집은 사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집은 사야 된다. 네.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되게 우리나라 집값 이제 막 떨어질 거야 이런 전망으로 안 사고 버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사는 게 좋다. 네. 생각을 해보면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인구 감소된다. 집값 떨어진다. 맞아요. 근데 이제 집값 한참 올라가면 이제 부동산만 한 게 없다. 모든 게 그렇지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쵸. 무슨 투자가 계속 오르기만 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한다면 6개월, 1년만 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실거주를 하는 집. 실거주를 한다라 그러면 내가 못해도 2년, 4년, 5년 살 거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은 하겠지만 그럼 대표님도 봐보세요. 내가 원래 보던 아파트가 있어. 지금 가격하고 5년, 10년 전 가격하고 한번 봐봐요. 아, 너무 차이 나죠. 그러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내 집이 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네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하긴 그것도 있죠. 상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부동산은 사야 한다. 저도 하나 명심하겠습니다.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럼요. 아파트를 다들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네.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돈이 5억이 있어. 5억으로는 내가 서울에 좋은 지역,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아파트는 못 가. 그러면 빌라로 갈 수는 있어. 그렇게 해서 빌라로 가든 난 빌라 때려 죽여도 싫어. 5억 가지고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든 나는 뭐가 더 좋을지. 네. 또 여기 자신의 취향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내 상황도 정확하게 객관화가 돼야 돼요. 아, 그러네요. 내가 돈이 없는데 욕심만 부리면 안 돼요, 그것도. 그쵸, 그쵸. 쉽진 않지만 자신에게 맞게 하면 너무 좋다. 그렇죠. 뭐 사실 돈 버는 게 쉬운 게 있나요? 그쵸. 다 어렵죠. 그럼 소액 경매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뭐 얼마에 진행이 된다든지. 소액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네. 어떤 분은 2천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 뭐 어떤 분은 1억도 소액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구나.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소액이 얼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정의를 네. 못 내리겠고 소액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최대한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을 들여서 1,000만 원 버는 거랑 1,000만 원 들어서 1,000만 원 버는 거랑은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러면 적게 투자금이 들어갔으면 사실 냉정하게 적게 먹을 각오도 해야 돼요. 경매라는 게 보통 한 3천, 2천, 5천 미만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소액을 할 때는 절차는 똑같죠? 소액이나 뭐 금액이 크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려면 빌라든 아파트든 금액이 좀 낮아야 되는 거죠. 1억짜리를 낙찰 받으면 네. 80% 대출이 나왔을 때 아, 내 돈이 2천만 원만 그러네.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소액. 근데 10억짜리를 받아서 8억 대출 받으면 내가 2억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걔는 소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그쵸. 봐야 되는 거죠. 초보는 소액부터 시작하는 게 낫잖아요. 초보라고 해도 돈 많으면 좋은 것부터 해도 돼요. 그래요? 네. 돈이 많은데 아. 소액으로 해요. 대신 이제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그치. 리스크 없게 해야죠. 아, 근데 내가 돈이 상대적으로 있다 그러면 경기도 외곽 어디 지방에 있는 빌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건 또 맞네요. 그러면 입찰표에 적을 금액을 낼 때 리모델링, 세금 등등을 다 생각하고 내잖아요. 그런 거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낙찰 받을 금액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내가 일반 매물을 사면 네. 이사비 안 나가죠. 명도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미납관리비도 내가 안 내도 되고. 네. 근데 경매는 미납관리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사비도 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릴 때까지 이자가 또 나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입찰가를 적어야 돼요. 한 1억에 원래 써야지 생각을 했다면 이런 비용들이 한 500 들어가. 그럼 9,500 정도 좀 낮게. 그런 다른 비용들을 다 이렇게 차차차 계산해서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잡으면 네. 입찰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려가면 낙찰 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떨어지니까 거죠. 또. 그러니까 적당하게 잡아야지 너무 과하게 잡으면 안 돼요. 네네. 좀 어렵네. 이게 진짜 전략인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수리비도 사실 누구는 비싸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임장을 갔을 때 파악을 해서 수리가 별로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면 여기는 진짜 수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수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올 수리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팔릴 수 있을 만큼만 딱 해놓으면 돼. 그런 것들은 처음에 잘 모르시니까 옆에서 누가 가이드를 조언을. 해주면 돈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경매를 보다 보면 전세금을 떼줘야 된다. 뭐 이런 또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런 네.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증금을 다 받아야 나가요. 근데 내가 대금 납부를 해서 그 대금 납부 금액으로 돈을 다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만 받거나 못 받으면 낙찰자가 또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더 비싸게 사는 거네,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미납을 많이들 해요. 미납을 하면 경매는 내가 입찰 보증금을 10%를 내고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최저가 10%? 네. 그거 안 돌려줘요. 입찰하기 전부터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 권리 분석이라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기본인데 그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까먹는 거 우스워요. 네. 너무 무섭다, 그거는. 그러니까 책만 보고 들어갔다가 네, 돈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생기는단 말이죠. 와, 그건 진짜 안 되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권리 분석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 미리. 최소한 이건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보통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 것도 경매에 나오잖아요. 빌라 네. 같은 거. 네. 그럼 그분들은 보통 전세금을 못 받는 건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들어놨으면 전세금을 주고 내보내요. 그분들은 보증금을 다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허그에서 경매를 쳐요. 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네. 그 돈으로 자기들 채권이나 그런 걸 회수하는 거죠. 허그는 손해를 많이 보겠네요. 엄청 많이 보죠. 그래서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증보험 안 들어놓은 친구들은 못 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억에 내가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경매 그게 넘어가 버려서 보증보험 안 들고 2억에 팔렸어. 그럼 저는 2억은 받을 수 있는데 1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입을 제일 먼저 선순위를 해놨으면 네. 어쨌든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세금이 3억인데 거기 네. 시세가 2억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입찰 안 하겠죠. 그러네요. 전세를 높게 들어왔으니까. 맞네. 그래서 요즘에는 빌라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시가에 126% 해서 맞춰서 전세가로 많이들 들어와요. 불안하니까. 그렇구나. 네. 요즘엔 이제 사기도 많고 했어가지고 이런 게 생겼군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네. 빌라 시장이 되게 안 좋았죠. 지금도 그러니까요. 사실 좋은 건 아닌데 빌라라고 하면 치를 떨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도 뭔가 이제 빌라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게 박혀 있어 버리니까. 특히나 빌라 네. 전세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쵸.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근데 월세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빌라. 보증금이 작으니까. 그쵸. 그게 나중에 경매 넘어가도 나는 그거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빌라 월세가 올라가는 거고. 빌라 월세는 또 올라가는구나. 네. 부동산 시장에 경매가 영향을 꽤 많이 미치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제가 명도하거나 이런 영상들 올리면 댓글에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 아이고.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내보낼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네.
일견 이해는 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경매를 한 번도 그쵸.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일 네. 거예요. 근데 경매가 나라 입장에서 좋은 게 어쨌든 누구는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아야 돼. 생업이든 은행이든. 그 돈을 못 받으면 망해요, 다들. 그쵸. 돈 빌려준 네. 은행이든 맞죠? 개인이든. 네, 당연하죠. 그러면 누가 그걸 낙찰 받아서 돈을 내. 그걸로 일단은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 역할도 해요, 경매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경매를 안 좋게 생각했으면 네. 좋겠어요. 사실 그 돈을 안 갚아서 경매 넘어가는데 안 갚은 사람 잘못이죠. 부동산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경매에 넘어간 집에 들어가 살면 안 좋다. 아. 이렇게도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무슨 잘못이야? 그렇죠. 그 집주인이 잘못한 거죠. 맞죠. 너무나 편견이네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경매로서 직장을 퇴사하고 경매에 지금 올인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꾸준함? 아, 꾸준함. 네. 사실 제가 잘하는 게 많이 없어요. 음, 여러 가지 잘 못해요.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 시작하면 어쨌든 얘가 결과 나고 될 때까지 하거든요.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얘부터 잘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그쵸, 하거든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되게 능력이 좋아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요. 저는 이제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그냥 꾸준하게,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지금처럼 자주 입찰 못 하거든요. 저 회사 다닐 때 경매한다는 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퇴사하고 나서 저희 이사님이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 온 거예요. 너 네.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이거 했었냐고. 네네. 주변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회사 그쵸, 다니면서. 괜히 오해에 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것밖에 없어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하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죠. 제가 편집하고 맞아요. 제가 찍고 네. 이러는데 저도 유튜브 이런 거 하다 보면 현타 와요. 그쵸. 하기도 싫고. 맞아요. 근데 해야 되니까. 회사 다닐 때도 그냥 경매 해야 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네. 벌어야 되니까. 얘 아니면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나서 어떤 거를 할지 그렇죠. 모르는 모르는 거니까. 예, 네. 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좀 절실했죠. 어. 지금 월급을 받을 때 내가 네. 이걸 어느 정도 해놔야지. 네. 나중에 퇴사할 시점에 이거 하면 묻는단 말이에요. 그쵸. 회사 경매일, 회사 경매 계속 이렇게. 네, 근데 재밌게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월세를 받아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자를 빼고 한 35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35만 원이 저한테 주는 행복감은 그렇죠, 그렇죠. 엄청났어요. 35만 원 뭐 있어도 그만, 그쵸. 없어도 그만. 네네네. 그럴 네. 수 있지만. 네. 그 1년 해봤자 뭐 한 4, 500? 근데 제가 연봉을 4, 500 올리려면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는데. 그러네요. 우리 이사님하고 우리 네. 사장님하고. 네네. 근데 한 달에 35만 원이 들어오니까 친구들한테 밥 사줄게. 아. 팀원들한테도 맥주 한 잔 사줄게. 그쵸, 그쵸.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내가 월급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들도 해놔야 되겠다. 네.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를 하니까 이렇게 돈이 벌리는구나. 네. 제가 회사에서 저의 꿈은 임원이 되는 거였어요. 어우. 그걸 포기했어요. 팀장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네. 예전에 팀장 할 때 원형 탈모도 오고 있었어요. 네. 이 35만 원, 이 조그만 30만 원 월세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한 네. 거죠. 그럼 지금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경매나 부동산으로 직군을 바꾸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다면? 바꾸지 마세요. 아, 네. 절대 바꾸지 네. 마. 회사를 다니면서 경매를 해야 돼요. 아. 시작하고 전업 투자한다? 그럼 분명히 힘들 거예요. 저도 몇 년을 준비하고 회사를 나왔는데 막상 회사를 나오니 네. 추워요. 아, 그쵸. 준비한다고 했는데 나는 옷을 껴입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네. 추워. 근데 반바지 반팔도 안 입고 그냥 나오면 얼어 죽어요. 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처음에는 한 연봉 반 정도만 벌어도 좋잖아요. 그쵸. 하다 보면 연봉만큼 벌고 또 하다 보면 연봉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연봉 넘어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아요. 내가 1년 만에 그만둬야지 뭐 전업해야지 2년 만에 아니. 세상에 그렇게 빨리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사실 없죠, 그게. 네,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지금 하시려고 한다면 무조건 본업이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조급해지고 네.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내가 힘들어져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사이드. 나중에 사이드가 메인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꾸준히 하다 보면 꾸준히. 꾸준히가 중요하다. 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회사 그만둘 생각 하지 마시고 무조건 회사에 붙어 있어라. 회사를 다녀야 대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낙찰 받고 팔 때까지 이자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도 된다.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라. 꾸준히, 열심히.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매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단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매 단점은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해줘요. 네. 누가 안 해줘. 내가 일반 매물을 살 때는 부동산 사장님이 다 체크해주고 뭐 준비해주세요 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경매는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네.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저는 경매는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불로소득이 아니야. 그쵸, 근로소득이에요. 그쵸.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회사 8시간 근무해갖고 500 버는 거랑 경매는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한 달에 내가 한 10시간, 20시간에서 500 버는 거는 네. 이 가성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같은 500이라도.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경매를 하시려면 일단은 무조건 책만 보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리스크가 훨씬 더 많아요. 일반 매물로 사는 것보다. 당연하잖아요. 그거 그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봐야 다 체크를 되고. 해야 돼요. 네. 누가 대신 체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매는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인 거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잘못해가지고 미납을 하게 되면 내 소중한 돈이 날아가요. 안 돌려줘요. 몰수요, 몰수. 그런 위험한 게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야 되고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은 내가 정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유일하게 네.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 경매고 그다음에 경매는 또 대출도 조금 유리해요. 이금융에서 대출 대부분 하는데 네. DSR도 조금 더 나오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죠. 싸게 산다. 투자에 제일 좋은 거는 싸게 사는 거하고 내 돈 조금 그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최고죠. 그거예요 경매는. 명확하네요, 장점과 단점이. 그러면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이건 꼭 조심해야 한다 할 만한 게 있다면? 처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너무 희망적인 것들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실적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걸로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는지. 연봉만큼 벌어보자. 연봉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연봉이 3천인 사람, 2천인 사람, 5천인 사람 있으니까 1년에 2번만 사고 팔아도 충분하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만 해도 뭐 2, 3천 벌었으면 뭐 4, 5천은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월급도 받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되게 좋은 재테크인데요. 그래서 저희 PD님한테 꼭 하시라고. 네, 지금 또 20대인 PD님이 대표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아이 뭐 그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알아서 하시고 저도 시작할 거니까 네,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저도 임장 같이 다니고. 네, 재밌겠는데요. 흔히 경매 초보들이 하는 실수 그런 게 또 하나 있다면 뭐 이런 권리 분석에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나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입찰가를 잘못 쓰는 경우. 아 그래요? 되게 자주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써야 되는데 네. 공을 하나 더 쓴 거예요. 10억이야. 어이구. 낙찰은 받죠. 근데 1억짜리 아파트인데 10억을 받아봤자 그쵸. 대출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미납. 그러면 보증금 뭐 1000이든 2000이든 그냥 몰수. 그래서 그 단위를 정확하게 잘 쓰셔야 네네. 되고 초보들이 자주 보는 실수고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이거는 나는 인수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네. 보니까 인수할 게 있는 거야. 추가적으로 내가 돈을 줘야 돼. 그런 경우. 그거는 진짜 꼭 공부를 강의를 들으면서 좀 하는 게 좋나요?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책만 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이러면 그건 사실 괜찮아요. 그쵸. 네네.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네. 아니면 우리가 임차인이 살아도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쵸. 내가 낙찰 대금을 내고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아간다 그러면 그건 문제 네.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게 더 명도가 쉬워요. 왜냐면 돈을 다 받아가니까 자기는 집을 이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물건은 사실 명도가 반대로 더 쉽다고요. 그래서 입찰가 쓰는 거, 그다음에 권리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초보들이 실수하는데 초보 운전할 때는 사고 잘 안 나잖아요. 그쵸. 네, FM대로 하니까.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맞아요. 멋부리면서 이제 사고가 그렇죠, 나죠. 그렇죠. 경매도 똑같아요. 처음 배울 때는 크게 사고가 안 나는데 내가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좀 알아. 이제 나 익숙해. 이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미라클 뷰님이 보시는 앞으로 경매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경매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안 좋을 때 법원에 가면 사람 없거든요. 네네. 그때 진짜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할 때 팔면 되잖아. 경매나 공매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젊으신 분들도 워낙 부동산에 관심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경매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 하시는 연령층도 점점 더 젊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만큼 많이 포기할 거예요. 그쵸. 어렵기도 하고. 많이 들어오는 대신 또 많이 포기할 그쵸.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누구나 돈을 못 벌어요. 부동산 경매로 돈 버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면 꾸준함과 정말 열심히 하려는 그런 열정이어야 되나요? 아니 그냥 꾸준하게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거면 되지 뭐 영어를 못해도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누구는 같은 시간에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좀 더딘 사람이 있겠지만 그쵸. 잘해도 중간에 포기하면 끝이에요. 남들은 벌써 한 개 낙찰받고 두 개 낙찰받고 저렇게 벌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결국에는 10년, 20년 뒤에 누가 하고 있냐 그걸 봐야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 가장 저는 이게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경매도 꾸준합니다. 낙찰 하나 받고 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저는 그게 아쉽죠. 그렇게 경험을 하고 돈도 음. 쓰고 시간도 내서 했는데 음. 왜 저거를 못 하실까? 그러니까요. 이유는 다 있죠. 네네. 근데 그 이유를 내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음. 진짜 돈 벌고 싶으면 이유가 어딨어? 그죠? 내가 시간 내서 해야지. 열심히 하죠. 경매 저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미라클 뷰님이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황하게 뭐 엄청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만 더디더라도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제 경매 투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제가 하는 경매 투자 잘 투자했으면 좋겠고, 네. 저희 멤버들 지금 낙찰 받으신 분들, 음. 명도하고 있는 분들, 아. 또 명도 끝내서 매도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 네. 계속 입찰을 하시는 하시고, 분들, 네. 그분들 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네. 저도 그분들 덕에 저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음. 유튜브도 좀 더 잘 됐으면 잘 좋겠고.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말이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줘서 너무 즐겁게 얘기하고 가요. 예전부터 우리 다 아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간 것 같고요. 네. 물론 우리가 재테크 돈 버는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 결국에는 모든 게 살아가는 얘기고, 맞아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재테크가 있을 거고 목표가 있을 건데 네. 각자 선택한 그 재테크로 원하는 목표 만드셨으면 네. 좋겠고, 저 유튜브나 아니면 제 투자 우리 교육생들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